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성탄절에 만나는 뉴스레터 K. 오늘 2부에는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다소 적적하고 또 심심할 수도 있는 크리스마스 저녁, 뉴스레터 K 사랑방이 따뜻하게 채워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세 분, 평소 저희 뉴스레터 K의 마지막 코너를 빛내주는 분들입니다. 화요일 손변이 정해드림 손정혜 변호사, 수요일 베프의 범죄도시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금요일 주말엔 문화 코너 단골 게스트인 허남웅 영화평론가. 오늘은 혼자가 아닌 세 분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간단히 청취자 여러분들께 성탄 인사 한 말씀 좀 드릴까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메리 크리스마스. 간단하네요, 진짜. 네, 예, 다사다난한 올해 예. 2025년 마지막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네. 같은 날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안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허남웅 평론가님. 예, 이 방송 아니었으면 혼자 지낼 뻔했는데 이렇게 네. 불러주셔가지고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뜻깊은 성탄절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참고로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된 것임을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사건, 법, 영화. 평소에 이제 자기 전문 분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사실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편하게 같은 영화 얘기라도 편하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코너 마련됐다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거 너무 좋았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예. 하여튼 뭐 근데 제가 뭐 할 얘기가 있나 싶기도 하고.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문가가 계신데 그런 느낌이 들었고 손변 나온 건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온다면 제가 안 나왔을 텐데. 네, 반가우신 건 아니고요. 네. 오, 아주 좀 세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 네, 저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같이 하신다고 해서 냉큼 달려왔고요. 그랬군요. 사실 2025년은 작년 말에 발생한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사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 재판 무거운 사건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런 사건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화 이야기라고 해서 다른 분들 이야기 듣고자 또 제 이야기 하고 싶어서 출연왔습니다. 그래요. 허남웅 평론가님. 근데 변호사님께서 따뜻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고르신 영화는 보니까 엄청나게 어둡고 무거운 영화던데 사실 이제 영화의 효용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를 보고 나서 본 영화를 가지고 네. 이렇게 추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마련됐다는 게 굉장히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세 분께 영화 추천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화 얘기부터 한 이유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그 우리 시네마 천국 보면 네네. 주인공 토토 있잖아요. 네. 토토처럼 극장에 특별한 추억이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그 삼관극장이라는 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관극장을 네.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집안에서. 네. 제가 영사 기사도 했고요. 와. 영사 기사 그래요? 이렇게 탁탁탁 하는 거. 그 저기 흔히 말하는 토토 할아버지 예. 그거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삼관극장이라는 거 집안에서 그 업을 하신 거예요? 네, 잠깐 오. 했습니다. 뭐 길게 한 건 아니고 예. 지금은 사라졌지만 석관동의 화랑극장이라는 오. 데에서 했는데요. 삼관극장이라는 거는 한때 이제 한 극장에서 세 개의 영화를 트는 겁니다. 맞아요. 홍콩 영화, 미국 영화, 한국 영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120분짜리 필름을 6개 나눠 갖고 세 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필름을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삼관극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 3천 원. 관이 세 개예요. 관이. 그러니까 어쨌든. 흔히 아니요. 그러니까 그 세 개의 극장이 하나로 묶여서. 그 얘기구나. 그래서 삼각 여기서 홍콩 영화 할 땐 여기는 한국 영화 할 때 여기는 미국 영화. 예. 이렇게 사이클에 돌아가는 삼각극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한동안 비디오 방이 나오기 전 홍콩 영화가 한창일 때 네. 우리 한국에서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집에서 했고 제가 이제 저희 매형이랑 같이 네. 뒤에서 영사실에서
영사실에서 이제 그거 트는 겁니다. 와, 소시적부터 영화업에 종사하자고 근데 저기 부러운데요? 영화관집 되게 아들이네. 부러운데요? 그런 영화관집 아들은 영화관집 약간 아들의 부르주아의 분위기도 상징이고요. 보시니까 영화. 그 영화를 시원 공짜로 천국의 보셨을 알프레도 거고. 아저씨 야. 같은. 그래서 제가 그거 하려면 이제 필립 그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얀 그 집 벽에다가 네. 16mm 영사기 틀어놓고 우리 친구들이랑 아니 네. 사이다로 사이다. 그거 해놓고. 그런 예. 야, 그러셨군요. 야, 정말 이건 되게 특이한 그 기억을 갖고 계신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경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손정희 변호사님은 특별한 추억 어떤 거 있습니까? 저는 영화 처음 내가 언제 영화를 봤었는지 떠올려봤더니 93년에 개봉한 주라기 공원이 제 인생의 첫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제 고향이 이제 충북 충주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때 시골에 있어가지고 영화를 네.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문화적인 혜택이었어요. 이때도 우리 사촌 오빠가 이제 사촌 동생도 우르르 데리고 가서 보여줬는데 그때의 문화적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극장에서 막 그 사운드가 팍팍 나오고 거의 예. 인생 첫 영화를 주라기 공원으로 접하면요, 이거는 거의 다른 세상에서 온 문화적인 어떤 감동과 충격과 신비로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로부터 간간히 보면서 우리 영화가 어떻게 인간의 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많은 추억들이 남아 있고요. 요새는 많이 바쁘기도 하고 해서 못 보는데 네.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 첫 영화였을 때 그 강렬한 인상. 그렇죠. 도저히 지울 수 없다는 맞아요. 말씀이신데 자 허남웅 평론가님은 이제 네네. 영화 전문 분야지만 그걸 떠나서 네네네. 영화에 얽힌 개인적인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일본 문화가 이제 개방이 안 된 금지였던 시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보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불법 복제를 해가지고 돌려봐요. 예. 예, 그렇게 보다 보면 화질이 너무 안 좋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화질 안 좋은 게 마치 옛날의 기억을 미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빌려봤던 그런 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는 건 더 하고 싶잖아요. 아 그리고 그죠? 예. 당시에 이제 금지됐던 영화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19금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젊은 네. 사람들한테는 뭔가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했던 거죠. 그럼요. 다 이해합니다. 아, 네네. 저는 뭐 안 그랬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 인생 영화 이 장면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일단 제일 좋아하시는 영화로 허공의 질주 꼽아 주셨어요. 어떤 영화입니까? 이게 요즘 하는 게 디카프리오의 그 최근작이 있죠. 네네. 어나더 원 배틀 어나더라고. 예, 예. 근데 이제 디카프리오랑 미소년 배우로서 쌍벽을 이뤘던 사람이 리버 피닉스입니다. 근데 리버 피닉스는 요절을 했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거랑 어떻게 보면 주제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러닝 온 엠프티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을 이렇게 네. 허공의 질주라는 걸로 했는데 1988년 작품인데 저는 그때는 못 보고 그 뒤에 봤는데 네. 이게 뭐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일종의 이 두 부부가 있는데 그 사회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좀 과격한 사회 운동을 해갖고 그러다가 FBI 요원을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폭탄으로 인해서. 네네. 근데 그게 그러면서 쫓기면서 다닌 거죠. 근데 그 부부한테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리버 피닉스 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항상 뭐냐면 FBI가 항상 쫓아오기 때문에 부모님이 뭔가 신호가 딱 떨어지면은 네. 짐을 챙겨갖고 바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게 됐고,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신 거죠. 이 아이를 위해서는 이 아이를 정규해서 줄리어드에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뭐 사실은 그래서 행복하게 되고 본인은 다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아시다시피 80년대 후나 90년대에는 어쨌든 저도 학생 운동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찰이 되면서 네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되는 것은 경찰이 된 후에 이게 웃긴 얘기가 뭐냐면 그 어느 경찰서의 정보과 사무실에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화염병을 던지는 두건 쓰고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알죠.
두 권을 쓰고 있어도 본인은 본인을 알아볼 수 있다. 알죠. 그리고 그걸 찍은 사람한테 들어보면 어디서 찍은지 아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인데 그래서 그런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시위를 막다가 다친 네.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뒤로 한동안 저는 사실 마음에 많이 부담을 가졌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게 사실은 주제가 맥락입니다. 어떤 그 의미 깊은 일을 하는데 부수적으로나마 이게 피해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도망다녔던 이 부부와 네. 저는 뭐 공감대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뭐 사실 전 중간에 경찰에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삶이나 본인의 경험 이런 거하고 좀 맞닿아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리버 피니스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리버 피닉스의 미소년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미국인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디카프리의 영화가 또 그 맥락상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부모가 막 도망자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도 같이 도망자가 되고 그렇죠. 자기 삶의 아이를 끌어들인 건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뭐 무책임의 극치라고 봐야 되나요? 그 본인의 생각, 현실 부정 이런 부모의 모습은 어떤 그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그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고민이 사실 영화적 고민이고 그리고 사실은 60년대 민권운동을 했던 미국의 어떤 사회운동의 지식인들의 고민이었던 네네. 거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똑같은 선택을 한 거죠. 아이들과의 어떤 분리를 통해서 그 행복을 자기들은 계속 도망 다니고 아이들은 이제 좋은 학교를 보내는 그 재능이 있는 저는 글쎄요. 저는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신념과 현실 부정을 좀 같이 선택했다고 좀 봅니다. 그들은. 네. 자, 요 영화 얘기니까 잠깐 허남몽 평론가님께 여쭤보면 네네.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범죄 저지른 이른바 범죄자들이 네네. 아 저건 철저한 악인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네. 그렇게 안 느껴지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그런 왜 흐름들이 그럴까? 있죠. 예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델마와 루이스. 네, 델마 그죠? 루이스도 아주 그렇죠.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그런 남편에 저항하는 그런 의미에서 막 맞아요. 유조차 막 폭파하고 다니고 네. 막 엄청나게 하고 다니다 결국 네네. 나중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그렇죠. 장면이 마지막인데 목숨을 끊은 걸 수도 아니면은 하늘로 이렇게 하늘로 이동한 날아갈 거죠. 수도 네네네.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네. 그 왜 이렇게 그 악인이 네네네. 악인에게 내가 투사되기도 하는 그쵸, 그런 그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보통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1970년대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고 그래가지고 70년대 이제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베트남전 참전도 그렇고 이게 기득권들이 워낙에 이게 본인들은 좋은 일을 위해서 참전했다라고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갖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젊은 층에서는 뭐냐하면 그런 기득권 그리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 네.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영화에서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을 오히려 악인으로 묘사하고 네. 범죄자들을 오히려 응원하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네. 호공의 질주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오히려 도망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배트레프트 어너더도 그 감독이 실제로 호공의 질주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디카프리오를 캐스팅할 때도 그런 맥락을 가지고 네. 디카프리오를 좀 캐스팅을 했던 거예요. 그랬군요. 예전에 미소년이었지만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전통으로 남아가지고 또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그 보여주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전 네. 세계로 퍼지면서 어떤 흐름처럼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정춘 리버 피닉스 피아노 치는 장면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소리를 못 내니까 그 건반을 그려서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재능을 가질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야 이게 그 사실 직접 친 거죠 리버 피닉스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와 대단한데 한번 그 영화 속에 그걸 진짜 들어보셔도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피아노 치는 장면이 굉장히 네. 흥미로운데 원래 그 작가가 원한 음악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리버 피닉스가 난 이 음악 싫다. 다른 음악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그 네. 영화에 나오는 건 바꾼 거예요. 네, 배우가. 맞아요. 근데 이제 오. 감독이 그거 보고서 얘가 정말 주인공하고 비슷한 기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아카데미에서 네. 나무조연상 후보로까지 올라가는 리버 피닉스. 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자
지금 허공의 질주 얘기 나눠왔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떻게 노래 한 곡 선택해 주세요. 네, 제가 또 우연치 않게 또 김광석을 그 시대쯤 알았고 네. 안타깝게도 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또 한 수십 년 뒤에 네. 또 분석하게 됐고 그렇군요. 그래서 김광석의 노래 그리고 김광석이 그 노래 운동할 때도 그때 알았다. 그때 말하자면 그 창신동의 그 위에 방에서 그의 노래 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곱고 희던 성탄절에 만나는 뉴스레터 K 사랑방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정혜 변호사 허남홍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정혜 변호사님 인생영화 알아봅니다. 대부 시리즈 꼽아주셨어요. 범죄 조직의 가족사, 권력, 복수, 의리, 배신, 명예 그리고 말론 브란도와 알파치노까지 시대 걸작답게 포인트가 많은 작품입니다.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하셨어요? 네, 일단은 부끄럽게도 제가 대부를 오래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제 지금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무려 50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2025년경에 재개봉을 했고요. 그렇죠. 또 보고 또 봐도 너무 재밌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용기 내서 일부러 또 찾아본 영화인데 세 개다? 네. 세 개 다 보셨어요? 세 개는 네. 저는 사실 지금 OTT에 나와 있는 걸로 쭉 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끊을 수 없더라고요. 끊을 수 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나에게 추천했는지를 알게 됐고요. 이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게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인가를 고민을 했지만 일단 제가 느낀 이 영화에 대한 감상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일단은 독보적인 카리스마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이 들었고 특히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장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어떤 감성과 이성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서 좀 관점을 가졌고 네. 이 영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조폭 영화인데요. 네, 갱스터 그렇죠. 영화인데 맞아요. 마치 인생의 어떤 서사와 위기와 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의 사투를 인생을 그리지만 결국 가족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가장의 이야기도 담고 있고 네.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결국 가족들의 비극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 그 변화되는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좀 무서웠던 알파치노를 보면서 네. 왜 알파치노가 이렇게 영화계의 거장이 됐는가도 한눈에 그려지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 가슴 속에 깊이 어떻게 보면 울림이 되는 사건이었고요. 네. 특히 패밀리 의식 그러니까 신사는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대사가 굉장히 처음에 와닿았는데 결국 그 가족을 지켜야 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가족들이 배신하고 서로의 어떤 살인과 의심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사를 보면서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봤고요. 특히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으로 시작하고 네. 세례식도 나오고 장례식도 나오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다 영화 속에서 녹여내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네.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자, 야, 막 파노라마처럼 그 장면들이 그러네요. 이제 펼쳐지는 영화인데 신사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영화 감성으로 쭉 보면은 거기에 빠져서 이제 보는 거고 조금 냉철히 생각해 보면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 살인과 상대 범죄 조직 응징과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가족이 비극을 당하는 그쵸. 딸이 그 목숨을 잃는 장면을 맞아요. 눈앞에서 보는 그 아주 결정적인 비극 장면이 있는데 이게 뭐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가 가족을 지키면서 지키겠다 하면서 마이클처럼요 범죄 발을 들이면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서 그게 가만히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방위가 있죠. 나나 네. 또는 타인의 위해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신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는 우리가 죄를 묻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의 처음의 시작은 그 알파치노가 변하는 기점은 결국 아버지의 습격 사건이 본인을 이렇게 범죄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인데 그렇죠.
단순히 방어를 넘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갱스터의 소지를 만연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방어 행위는 넘은 거죠. 아, 네. 오히려 본인의 가족에 배신을 했거나 본인들의 의사를 저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치의 선처 없이 정말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면서 네. 알파치노의 본래 본성은 본인이 전쟁 영웅이고 또 그런 길을 가지 않기로 결심은 했지만 결국 본성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제가 알파치노 영화 연기 중에 되게 무서웠던 장면이 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떠나가려고 하고 아내가 낙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알파치노의 눈빛이 완전히 변하거든요. 네. 그 광기 어린 어떤 그 모습에서 이게 살인과 명분은 가족을 지키고 나의 조직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살인이라는 본성이 표출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그 의식의 흐름들을 알파치노의 눈, 코, 입에서 다 보여주는 명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흐름, 그 다음에 그 연기력, 맞아요. 출중한 연기력 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자 배상호 프로파일러님, 인간 심리를 꿰뚫는 얘기들이 막 거기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을 해요 대부에. 뭐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뭐 이런 거. 친구보다 적을 더 가까이 둬야 돼, 뭐 이런 거, 그죠? 와, 섬뜩한 얘기들 많아요. 자, 프로파일러님 이런 대사는 저건 어떤 시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알파치노가 그 마로 브란도 네네네. 그러니까 돈꼴레오네. 그런 돈콜레오네 그 연기를 위해서 이걸 앞쪽으로 내었다 맞아요. 그러고 네. 알파치노는 그 뒤로도 그 알파치노가 사실은 변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은 그러니까 쪽 몰입되는 네. 얼굴입니다. 내사 자체가 겉도는 게 아니라 네. 아, 저 사람은 진짜 저 연기가 아니라 진짜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쭉 빨아들이는, 특히 알파치노 같은 경우는 그 뒤로도 많은 영화가 있었지만은 이 영화에서의 그것은 진짜 야, 저거는 진짜다라는 느낌을 그래요. 가지게 하는, 그게 진짜 사실은 그런 사람들한테 거짓말 탐지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자기 연기를 하고 있어도 그 연기에 툭 빠진 메소드 연기 맞아요. 하기면은 그렇군요. 감지를 못하냅니다. 그 정도의 심리적인 우수한 그 자체죠 사실. 연기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요. 자, 허나무 평론가님, 네네네. 두 분이 이제 대부 얘기 좀 하셨는데 네네. 어떤 점에서 이게 영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어떤 점에서 이게 시대를 초월한 명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겁니까? 항상 이게 뭐 영화 베스트 네. 100 목록할 때 1위가 대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래서 도대체 왜 저게 명작인 거야? 라고 1위가 말씀드리는데 대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최근에는 조금씩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긴 한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첫 장면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꼴레오네의 이제 손녀 딸이 이제 딸이 결혼을 하는 장면인데 네.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밝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 뒤쪽에 있는 방을 가면 이제 돈 꼴레오네가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검은 거래를 하고 있죠. 너무 어두워요. 근데 당시에 이제 뭐가 있냐면 미국은 항상 뭔가 선한 경찰 역할을 세계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뒤로는 이상한 거래들을 하고 있죠. 미국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양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미국의 이야기이긴 하면서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남자가 성장을 하는데 그 본성은 또 어떤 방식으로 흐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하나 인간 본성. 그렇죠. 네.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조건을 이 영화가 또 굉장히 좀 그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고, 네네. 또 하나가 연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또 그 연기를 작동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말론 브란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프로파일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연기에서 그 역할에 아예 그냥 빠져버린 거잖아요, 자신처럼.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 뭐 한 축을 보여줬다면 알파치노 같은 경우 좀 다른 연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아니라 상대 배우가 어떤 반응을 하면 자기는 어떤 식으로 거기서 또 연기를 해야 될까, 서로 다른데 그 조화를 이룬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 평론가들이 보기에는 야, 이 영화는 너무 뛰어나다라고 하고, 실제로 시리즈잖아요. 시리즈 3편에 나왔는데 3편이 다 좋아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걸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그거 네, 보고 변호사 대보 발언님. 1, 2, 3 보고 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보면은 아, 네. 딱 맞습니다. 약간 부족한 거를 그게 네. 채워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 메선 안에 그것도 그 영화도 그렇죠. 들어가죠. 맞아요. 거기에 또 나오는 그 조폭 연기도 네.
뭔가 좀 부족한 조폭력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그렇죠. 조폭력이랑 진짜 미국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네. 미국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 영화에는 또 로버트 드니로가 아, 네, 로버트 주인공으로 드니로의 나왔죠. 연기가 이제 알파치노 말론 무시무시하죠. 브란다와는 네. 다른. 그렇죠. 맞아요. 네, 로버트 드니로. 자,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 아까 올해 보셨다 그랬잖아요. 1, 2, 3편 그냥 한달음에 보셨다 그랬는데, 나 이거 어떻게 이거 시작하지 안 봤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휴일도 있고 우리 신정 휴일도 있는데요. 하루 네. 만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할 일을 다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알파치노와 사랑에 빠져서 지금 여인의 한기를 다시 시작을 했을 정도로 보시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실 맞아요.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직업적으로는 우리가 설득의 심리학 이런 책이 있잖아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음. 그러니까 이 가문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거래, 딜을 하는데 네. 이기적인 딜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파괴적인 딜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한테 선하게 먼저 무언가를 해주고 취득하는 방식의 딜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을 설득하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데 적절하게 어떻게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지도 생각하게 하는 대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손정희 변호사님의 대부 시리즈에 대한 찬사 그리고 꼭 보란 추천 들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떤 노래 선곡하셨어요? 네, 제가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네. 작년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혼자 가서 이 콘서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너마저 콘서트를 가면 브로콜리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밴드의 노래 중에 유자차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네. 이 유자차 가사 들어보시면 온기가 필요하댔잖아.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 온기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나르로 가자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춥지만 유자차 드시고 이제 봄날을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네. 브로콜리 너마저 유자차. 성탄절에 만나는 뉴스레터 K 사랑방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정혜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편안하게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허남웅 평론가님 인생 영화 이제 네네네. 알아볼 시간입니다. 사실 성탄절 하면 네. 뭐 연인과 함께 보낸다 이런 인식도 그렇죠. 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네네네. 그게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좀 즐겁게 보낸다 이런 것도 네. 있고 혼자 보내는 사람도 많죠. 혼자 이렇게 또 아주 고독을 즐기면서 네. 보낼 수도 있는데 세 분 중에 유일하게 사랑 영화 골라주셨어요. 어떤 영화입니까? 예, 그 펀치 드렁크 러브는 네. 이제 얼마 전에 국내에서 이제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가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거든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항상 보면 대작 영화를 만드는데 네. 유일하게 좀 로맨틱한 영화를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펀치 드렁크 러브고 네. 국내에는 2003년 그 5월에 개봉을 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5월 5일에 네. 지금은 없어진 대한극장에서 예, 당시 이제 사귀던 그 여자분과 그 영화를 보러 가는데 네.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훨씬 더 완전 기억에 전세냈네요. 그렇죠. 예. 훨씬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영화를 봤는데 또 너무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애덤 샌들러가 연기한 베리 이건이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그 너무 사람이 소극적이에요. 여자 앞에서 말을 걸지도 못하고 그게 이유가 있어요. 누나가 너무 많은데 누나들이 엄청나게 잔소리하고 누나들 시달리다 등살에 보니까 컸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말 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네, 근데 또 굉장히 좀 이상한 그 버릇도 있어요. 통조림을 모아요. 왜냐하면 그 통조림을 모으면 쿠폰이 있거든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네, 그런 거에 이제 집착하는 남자예요.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네. 근데 누나가 이 남동생을 너무 어여삐 여겨서 여자 한 명을 소개를 해줍니다. 네. 근데 그때 바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랑에 빠지는 묘사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어느 날 풍금이 하나가 그 문 앞에 놓여 있어요. 뜬금없게. 왜 풍금이 놓여 있지? 영화는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근데 그런 풍금이 왔다는 건 뭐냐면 아마 인생이 굉장히 건조했는데 네. 그 풍금처럼 뭔가 이제 멜로디가 있는 사랑을 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거든요. 네네. 만나는 순간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눈앞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요. 네. 말하자면 인생의 교통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제 치명상이 크지만 사랑의 교통사고는 지금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흡사하잖아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로맨스 영화 치고는 굉장히 좀 독특한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도 기억이 계속 생생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제 인생 영화 같이 그래요. 예, 남았습니다. 아까 뭐 이게
펀치 드렁크라는 게 그 그렇죠. 권투 선수가 이 맞아요. 머리 많이 맞아가지고 뇌가 상하는 그런 그렇죠. 그 정도로 짜릿한 사랑이다 그렇죠. 이런 것 같은데 사랑에 빠졌을 때 예. 펀치 드렁크의 증세에 빠지는 것 같은 네 사랑에 빠졌다. 근데 아까 허남은 평론가님이 네. 저런 남자 저렇게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저런 남자를 어떤 네. 여자가 좋아하지 했는데 네. 영화 속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에서도 뭐 잊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레나거든요. 에밀리 네. 왓슨이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운명이나 관계는 그 일종의 오목과 볼록처럼 네. 어떤 그 남자 어떤 여자는 너무 인기가 많은데 어떤 남자 여자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나누는 사랑의 미러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떤 식이냐면 내가 너의 머리를 뽀개서 그 뇌수를 먹을 정도로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게 티키타카가 돼요. 예, 그러니까 통하는 어떤 면모가 있는 그런 거죠. 언어도 다 이해를 해요. 서로.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정말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이게 이 주인공 보면 사랑이 분노를 잠재운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짧게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사랑으로 마음의 치유가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네. 말하자면 주로 이제 범죄 피해자분들이 많이 그런 방식으로 사랑으로 극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감정 상태가 전혀 다른 형태의 전이가 돼서 치유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 그래요. 자 손정혜 변호사님은 사랑으로 마음의 치유가 가능하다 이런 사례들을 좀 보셨습니까? 사랑이 전부이죠. 그래요? 마음의 상처의 치유는 사실은 인간 본연의 고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치유해야 되지만 내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하는 데는 자신감 그리고 나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데 누군가 정말 맹목적으로 너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 훌륭해 너의 뇌도 좋아 너의 코도 좋아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준다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사랑의 힘은 결국은 각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식으로의 아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허나운 평론가님 네네네. 아까 이제 펀치 드렁크 러브 네네. 한마디로 딱 했을 때 이래서 내 인생 영화다. 딱 네. 한번 정리를 하죠. 2003년 5월 5일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 영화를 둘이서 한 극장에서 대관해서 봤다. 그래서 네, 인생 위에? 영화다. 인생 영화다. 와. 좋습니다. 그 영화를 본 상황 그것이 네네. 인생 영화가 된 이유였네요. 그쵸. 자 허공의 질주 대부 펀치 드렁크 러브까지 세 분의 인생 영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잠깐 세 분의 원래 캐릭터 원래 전문 분야로 돌아와서요. 각자 주목하신 올해의 이슈 잠깐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파일러로서 법조인으로서 또 영화 평론가로서 나는 이걸 올해 가장 중요하게 봤다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먼저 손정혜 변호사님이 가장 주목하신 순간은 어떤 거였어요? 네, 결국은 비상계엄을 둘러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의 내란죄와 관련한 재판들이 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2025년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에 나가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설과 법리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오면서 네네. 사실 많은 부침도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현상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거운 입장에서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이제 1월에 뭐 선거가 나온다고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그것들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되지만 탄핵 사건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이 TV에서 속보를 기다리는 정말 절대적인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때의 그 긴장감 그리고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예측에 대한 두려움 네. 이게 굉장히 한 해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사건 그 판단을 하는 그날 결정문 그다음에 결정하는 그 장면 말씀하셨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어떤 점 주목하셨어요? 예, 뭐 얼마 전에 그 신정동 연쇄 살인이 해결이 됐는데 네. 사실 그 사건은 뭐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랑 같이 일하다가 죽은 그 프로파일러의 일종의 유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 20년 전 일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도 했었지만은 다행히 해결되면서
그 과정에 대한 리뷰 뭐 이런 거를 해보면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네. 아니면 이 사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그걸 좀 봤습니다. 그거 조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뭐 중요성이랄까 의미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연쇄살인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적으로 해결됐지만 역으로 이제 따져 보면은 그만큼 초기 수사에서 빠트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죽은 프로파일러가 사실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저한테 그 파일을 넘겨줬는데 제가 해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언어 기능을 잃었어요. 뇌암이었기 때문에. 어이구. 그러니까 그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네네.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마지막 몇 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6개월이 남았다고 했을 때, 근데 그 몇 달 동안은 이제 저도 계속 인생에서 그 살아오면서 큰 어떤 그 일종의 과제가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무엇인가가 좀 결여돼 있었구나라는 부분 저도 많이 반성하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경찰 시스템도 많이 뭔가 좀 새롭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래서 좀 많이 남아서 말씀을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프로파일러님의 개인적인 경험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네요. 네, 그렇죠. 오늘 초청 안 했으면 큰일 날 어, 뻔했다는 생각이. 예. 무슨 말씀?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 허남웅 평론가님은 올해 네. 어떤 점에 가장 주목했습니까? 이것 빼고는 그 한국 문화계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게 K-팝 데몬 헌터스 이제 열풍. 뭐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고요. 영화적으로 성공을 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OST의 대부분의 곡이 이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고 지금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하나 한국 특히 서울이 배경이다 보니까 네.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좋아했던 분들이 또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컨텐츠가 거의 그 해당 매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한국 문화의 일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게 네. 보통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건 한국의 콘텐츠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K-팝 데몬 헌터스는 물론 이제 매기강 감독은 한국계이긴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할리우드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을 때 갖고 있는 그런 장점.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화는 단순하게 한국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할 정도로 네. 이제 전 세계적이 됐다는 거를 보여준 일종의 징후 같은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논하지 않고 올 한 해 문화계를 평할 수 있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캐대한 열풍의 의미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2025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남웅 평론가님께서 어떤 곡 네. 선곡하시겠습니까? 피오나 애플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골랐는데요. 네. 비틀즈의 곡을 이제 리메이크했고 이 노래가 플레전트 빌이라는 이제 작품에 또 삽입이 돼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펀치 드렁크 러브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 감독이 폴 토마스 앤더슨인데 이 피오나 애플과 예전에 연인 사이였어요. 한때 이 피오나 애플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네. 뭐 마릴린 맨슨이라든지 엄청난 남자들이 대시를 했는데 피오나 애플이 유일하게 이제 연애했던 인물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눴던 대화들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걸 빼트려서 공을 차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랑해 이런 식의 이제 대사를 실제로 나눈 거예요. 그 영화에 이제 반영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골랐습니다. 그래요. 네.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 Words are flowing out like 성탄절에 만나는 뉴스레터 K 사랑방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정혜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인생 영화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 사연까지 이렇게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은 마지막 순서로 이런 차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영화는 오늘 저녁에 꼭 찾아서 한번 보세요. 요즘 잘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자, 먼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부터 어떤 영화 추천하십니까? 예, 프로파일링의 기술적인 것을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모건 프리먼이 나온 키스 더 걸이라고 합니다. 아, 키스터가. 네, 예. 근데 키스 더 걸이 그 말이 그 소녀와 키스가 아닙니다. 네. 이게 그 크라임 슬레이인데 이걸 잘못 해석해 갖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직접 보시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뜻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말하자면 이게 네. 말하자면 심각한 중증 성범죄 행위입니다. 키스라는 개념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본 콜렉터는 아시다시피 덴젤 워싱턴과 안젤리나 졸리가 나온 건데 네. 이것도 사실은 본 콜렉터가 말 그대로 뼈 수집가라는 의미지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 크라임 슬랭이 아니라 프로파일링 용어로서는 아동 성범죄라는 뜻입니다. 콜렉터가. 근데 야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많겠다. 네, 전혀 모르는. 이게 이제 제가 이 항공기에 수입되는 영화에 네. 그거를 이름을 다시 짓는 분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범죄의 용어를 전혀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몇십 년 전에 영화 기사 할 때 그분을 뵀거든요. 네. 그 왜 이렇게 지셨냐 그랬더니 아니 있는 그대로 했잖아요. 이 범죄 영화는 범죄 슬랭이 따로 신다 그랬더니 막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네. 뭐 오늘 보시면 프로파일링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모건 프리먼 나오는 키스더걸 그리고 덴젤 워싱턴, 안젤리나 졸리, 본 콜렉터 추천해 주셨고요. 손정혜 변호사님요. 네, 가족들이랑 보기 정말 좋은 영화고요. 네. 행복을 찾아서라는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입니다. 엄청난 절망 속에서도 살아나가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희망과 관련한 가족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 중에 압도적인 장면은 윌 스미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안 되고 노숙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 화장실에서 누워서 재울 수밖에 없는 장면에서 윌 스미스가 진짜 숨죽여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쯤 인생에서 그렇게 울고 싶었던 분들, 그렇게 울어본 사람들이 보시면 마지막에 치유받을 수 있는 영화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문 평론가님. 네, 저는 좀 혼자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예. 골라봤는데요. 그 봉준호 감독 하면 아카데미에서 이제 상을 받아가지고 기생충이 굉장히 유명한데 네네.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마더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해요. 네. 김혜자 배우님이 출연하기도 했고 이 작품의 첫 장면이 막 들판에서 김혜자 배우가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막 춤을 막 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볼 때는 저 여인에게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하고 비슷하게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네. 고속버스에서 그 안에서 이제 고속버스 춤 추잖아요. 막 아주머니들께서 막 어머님들이 그렇죠. 춤을 춰요. 네. 그 상황이 이제 뭘 말하냐면 이 비밀이라는 건 아들과 관련한 이제 비밀. 그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엄마가 지켜주는 건데 네. 그게 단순히 극 중에 김혜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 자신들의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지금 아름답게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혼자 보시면서 보내시면 또 어떨까 해서 골랐습니다. 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났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뭐 한 말씀으로 딱 하시면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지 먼저 허나웅 평론가님. 네, 이렇게 매주 이제 거의 매주 이 코너 나와가지고 이제 영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그 일종의 좀 글도 남겨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저에겐 의미가 깊었는데 마무리하는 것처럼 오늘 나와서 이렇게 또 그 손정혜 변호사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또 영화 얘기를 나눠서 너무나 뜻깊었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아까 행복을 찾아서에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네. 누구도 너에게 못한다고 말하게 두지 마라.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새해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고 못한다고 우리 서로 지적하지 말고 서로 응원하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는 할 수 있어.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예.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면은 따뜻한 세상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정혜 변호사, 허남웅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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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한 곡으로는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성탄절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다 보여줬던 너와는